라디오 앞에 앉은 듯 잠시 눈을 감고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올해 64, 은퇴 후 조용히 살던 한 여인 박영선입니다.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평범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분명 듣는 이에게 큰 울림이 있기를 바라며 사연을 보냈습니다. 내 삶은 언제나 남의 기대 속에서 시작되었고 끝없는 시험 속에서 이어졌습니다. 20대 초반, 영선은 집안의 권유로 결혼을 했습니다. 배우자 이도현, 겉으로는 성실하고 점잖아 보였지만 그 마음은 늘 차가웠습니다. 결혼하자마자 시댁은 한 가지 요구를 쏟아냈습니다. 손자를 빨리 봐야지. 그게 네 도리 아니냐? 그러나 임신 소식은 쉽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독한 말을 매일같이 쏟아냈죠. 다른 집 며느리들은 다들 애 낳는다는데 너는 대체 뭐가 문제냐? 우리 집 대가 끊기게 생겼네. 영선은 몸과 마음이 점점 망가져 갔습니다. 밤마다 혼자 울며 자신을 원망했고 남편마저도 차가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혹시 네가 불임아니야? 노력은 제대로 하는 거야? 그 말은 영선의 가슴을 수없이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결혼 생활 3년, 그녀는 그 집에서 구박덩이라는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믿을 사람은 남편뿐이었지만 남편조차 그녀의 편은 아니었습니다. 여기선 누구도 나를 안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러던 어느 날 영선은 충격적인 광경을 마주합니다. 남편이 젊은 여인을 데리고 집에 들어온 것입니다. 이 사람 누구예요?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 영선. 그러자 남편은 비웃듯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 이제부터 이 사람과 살 거야. 넌 필요 없어. 순간 시어머니가 뛰쳐나와 영선의 옷가지를 마당에 던졌습니다. 재수 없는 계집. 너 같은 애 못 낳는 여자는 우리 집에 있을 자격이 없다. 당장 나가라. 아무리 애원해도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그 길로 영선은 한겨울밤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발만 덜덜 떨리던 채로 말입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 박영선은 오독하니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멈출 줄 몰랐고 발걸음은 친정집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얼마나 멀고 두려운지 몰랐습니다. 결혼 후 거의 발길을 끊었던 친정. 문을 두드리던 순간 안에서 들려온 어머니의 목소리가 영선의 눈물을 더 쏟아지게 했습니다. 누구야? 이 밤중에? 문을 열고 나온 어머니는 헝클어진 딸의 몰골을 보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얘야, 너 무슨 꼴이니? 영선은 흐느끼며 모든 사정을 고백했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해 구박받고 결국 집에서 쫓겨났다는 이야기를. 어머니는 안타깝게 딸을 안아주었지만 아버지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쫓겨난 딸을 뭐하러 받아들여? 동네 사람들 알면 창피해서 어디 다니겠냐. 집에만 있어라. 그 말은 또 다른 상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진지한 눈빛으로 딸을 불렀습니다. 영선아, 아직 젊잖아. 이번 일이 실패라 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네 앞날은 끝난 게 아니야. 영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누가 나 같은 사람을 데려가겠어. 불임일지도 모르는 여자를. 하지만 어머니는 단호했습니다. 세상에 사람은 많다. 널 진심으로 받아줄 사람도 반드시 있을 거야. 인생을 포기하지 마. 그날 밤 영선은 무너진 가슴 속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오랜 친구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괜찮은 사람 하나 있는데 선자리를 마련해 줄게. 하지만 이어지는 말에 어머니의 표정은 굳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아이가 둘이나 딸려 있대. 부잣집이지만 아내를 잃고 홀로 아이들을 키우는 사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자 영선의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내가 재혼은 해도 남의 아이 둘까지 안아줄 수 있을까? 그러나 어머니는 조심스레 권했습니다. 네가 아직 모르겠지만 의외로 인연이 될 수도 있어. 사람 됨됨이를 보고 판단해라. 아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불행한 건 아니야. 망설임 속에서 결국 영선은 그 남자를 만나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의 삶은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선자리에서 마주한 남자.
그의 이름은 정혜민이었습니다. 처음 본 순간 영선은 가벼운 인사만 나누고 자리를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혜민의 눈빛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먼저 말을 건넸습니다. 제가 사실 두 아이 아빠입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선은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한 번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떳떳하지 못해요. 둘은 조심스레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혜민은 영선이 지금껏 만난 사람들과 달랐습니다. 그는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었고 영선의 상처까지 존중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만남이 몇 번 더 이어지자 영선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남자들과 다르다. 혜민 역시 고백했습니다.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사실 제 아내도 당신처럼 순박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쌍둥이를 낳다가 세상을 떠났죠. 그때부터 아이들은 돌봄이 아주머니 손에 맡겼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시 인연을 만나다니 참 다행입니다. 그는 차분히 그러나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더 고민 말고 결혼합시다. 당신과 함께라면 다시 시작할 용기가 생깁니다. 영선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전 남편에게는 단 한 번도 받아본 적 없는 존중과 진심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칠 후 두 사람은 재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영선은 드디어 혜민의 아이들을 마주했습니다. 아직 돌을 지난 지 얼마 안 된 쌍둥이, 앙증맞은 아기들의 눈망울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영선은 그 작은 손을 꼭 잡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내가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내 마음과 눈물로 이 아이들을 키워내리라. 그날 밤 혜민은 그녀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겪을 길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라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영선은 처음으로 미래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깊이 따뜻한 희망이 움트고 있었죠. 재혼 후의 삶은 생각보다 빠르게 영선의 일상에 스며들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하루가 시작되었고 젖병을 드고 기저귀를 갈아주는 일이 낯설었지만 그녀는 서툰 손길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 우리 아가들, 엄마가 여기 있잖아. 자연스레 입 밖으로 튀어나온 엄마라는 말에 영선은 스스로도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정말 이 아이들의 엄마가 될 수 있을까? 아이들은 빠르게 영선의 품에 익숙해졌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방긋 웃을 때마다 그녀의 가슴은 벅차 올랐습니다. 비록 내가 낳은 아이가 아니어도 이 아이들이 내 삶을 채워주는구나. 남편 혜민은 그런 영선을 다정하게 바라보며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니었다면 난 아직도 아이들을 제대로 안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그러나 주변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조차 그래도 너희 둘 사이 아이가 꼭 있어야 한다는 당부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혜민도 조심스레 동의했습니다. 우리 둘만의 아이도 있으면 더 좋겠지. 함께 노력해 봅시다. 그 말에 영선은 희망을 품고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의사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안타깝지만 불임입니다. 자연 임신은 어렵습니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영선은 병원 복도를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떨리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고백했습니다. 여보, 내가 불임이래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당신과 내 아이는 가질 수 없대요. 미안해요. 정말. 하지만 혜미는 그녀를 꽉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난 이미 충분히 행복해요. 당신이 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아이가 없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질 건 없어. 우리 쌍둥이들 있잖아요. 당신이 그 아이들의 엄마인 게 난 그걸로 충분해요. 그 따뜻한 말은 영선의 심장을 울렸습니다. 전 남편에게서 들었던 차가운 말들과는 정반대의 진정한 위로였습니다. 그날 밤 영선은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이제 내 자식은 이 두 아이뿐이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내 눈물과 사랑으로 키워내리라.
그녀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품었고 쌍둥이는 자라면서 자연스럽게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습니다. 그 부름 하나가 세상 모든 아픔을 잊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은 참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쌍둥이 형제는 초등학생이 되었고 영서는 학교 행사마다 빠짐없이 찾아가 아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운동회 날 아이들은 달리기 트랙 위에서 엄마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엄마, 우리 보고 있어? 영서는 큰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그럼 엄마 눈엔 우리 아들밖에 안 보여. 그 순간 그녀는 마음속 깊이 깨달았습니다.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진짜 가족이 될 수 있구나. 아이들은 해가 갈수록 착하고 성실하게 자라주었고 집안은 늘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혜미는 아내와 아이들을 바라보며 늘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세상에서 가장 잘한 일은 당신을 만난 거예요. 당신이 우리 집을 집답게 만들어줬습니다. 영서는 그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과거에 겪었던 그 모든 눈물은 이 행복을 위해서였을까? 하지만 평화롭던 나날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쌍둥이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 결혼을 하고 독립한 뒤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혜민의 건강이 점점 나빠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피로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기침이 잦아지고 얼굴빛이 누렇게 변했습니다. 걱정된 영서는 억지로 남편을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검사 결과를 들은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듯 했습니다. 말기암입니다.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된 상태라 완치가 어렵습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영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같이 평생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는데 왜 이제 와서 이런 시련이 오는 거예요? 혜미는 그녀의 손을 잡고 담담히 말했습니다. 여보, 난 괜찮아. 오히려 지금까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게 기적 같아.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 나는 당신과 함께 남은 시간을 천천히 보내고 싶을 뿐이야. 영서는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바람은 단 하나였습니다. 병원 침대가 아니라 사랑하는 집에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의 마지막 동행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 혜미는 끝내 병원에 눕기를 거부했습니다. 차갑고 낯선 병실에 갇혀 마지막을 보내고 싶지 않아. 여보, 내가 편안히 숨 쉴 수 있는 곳은 당신 곁뿐이야. 그 말에 영서는 눈물이 터졌지만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습니다. 집안에 작은 방 하나를 가니 병실처럼 꾸몄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창가에 침대를 놓고 늘 커튼을 열어두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가 들렸고 저녁이면 붉은 노을이 창가를 물들였습니다. 그 속에서 두 사람은 지난 삶을 함께 되짚었습니다. 여보,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요? 당신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기 사정 고백하던 그날? 잊을 수 있나? 난 그때 다시는 웃을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날 웃게 했어요. 대화는 종종 침묵으로 이어졌지만 그 침묵조차도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태도는 달랐습니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은 병세가 깊어지는 아버지를 보며 눈물을 흘리는 대신 현실적인 문제를 먼저 꺼냈습니다. 아버지, 회사 일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후계자는 정해 두셔야죠. 영서는 그 말에 크게 화를 냈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벌써 재산 이야기를 하겠다는 거냐? 하지만 혜미는 손을 들어 아내를 말렸습니다. 괜찮아 여보. 어차피 회사는 언젠가 아이들이 이어가야 할 곳이야. 지금 미리 정리해두는 게 나을 수도 있지. 그렇게 며칠 뒤 임원 회의가 열렸고 첫째 아들이 대표, 둘째가 부사장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혜미는 이제 모든 짐을 내려놓은 듯 했습니다. 그 후 1년, 부부는 시골의 작은 집에서 함께 살았습니다. 바람소리, 풀벌레 소리, 그리고 고요한 밤하늘. 영서는 그 시간이 마치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병은 끝내 몸을 잠식해 갔습니다. 결국 혜미는 더는 숨을 제대로 고르지 못했고 마지막 순간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여보, 내 인생의 기적은 바로 당신이야. 그 말을 남기고 그는 영선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세상은 조용했지만 그녀의 가슴 속은 산산이 부서지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쌍둥이 아들들은 검은 양복 차림으로 애통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눈빛은 어딘가 서늘했습니다. 영선은 남편의 사진 앞에 무릎을 꿇고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가요? 당신 없는 세상은 너무 텅 비어 보여요. 장례가 끝난 후 집은 더욱 고요했습니다. 의지할 사람 없는 공허 속에서 그녀는 남편의 흔적을 붙잡으며 하루하루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아드님께서 이 땅을 매물로 내놓으셨거든요. 매수 희망자가 있어 확인차 찾아왔습니다. 영선은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 집을 내놨다고요? 난 들은 적이 없는데요. 부동산 직원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저도 당연히 사모님이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큰아드님 쪽에서 직접 연락이 와서 계약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지켜온 이 집, 남편의 마지막 숨결이 남아있는 곳인데 아들이 그것을 팔겠다니 영선은 서둘러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을 내놓다니 그게 사실이니?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찾아뵐게요.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녁, 큰아들은 무뚝뚝하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선은 반가움에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두었습니다. 얼굴 보기도 힘든데 같이 밥이나 먹자꾸나. 내 동생도 같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아들은 식탁을 힐끗 보더니 자리에 앉지도 않았습니다. 필요이 없습니다. 엄마, 오늘은 할 말만 하고 가겠습니다. 차갑게 뻗은 그의 목소리에 영선은 알 수 없는 불안을 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말을 하려는 거지?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세상은 또 한 번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은 숨을 한번 고르더니 돌직구처럼 말을 던졌습니다. 엄마, 집 땅은 제가 정리했습니다. 이미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에요. 영선은 얼어붙은 듯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리하다니? 네 아버지와 내가 함께 지켜온 집이야. 네가 뭔데 멋대로 팔아? 아들은 눈썹을 치켜 올리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이상 이 집 땅은 제 몫입니다. 전 대표니까 권리 행사할 자격이 있죠. 그 말은 영선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습니다. 네가 네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 지켜본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니? 여긴 네 아버지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곳이야. 그러자 아들은 비웃듯 말을 덧붙였습니다. 흔적? 그건 엄마에겐 중요하겠죠. 하지만 저한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차피 엄마는 제 친엄마가 아니잖아요. 순간 영선의 몸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네가 언제 그걸 알게 된 거니? 아들은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병실에서 다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직접 말하시는 걸요. 그때 알았죠. 엄마는 그냥 보모였다는 거. 영선은 손이 떨려 숟가락조차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난 단 한 번도 너희를 내 자식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 없어. 배 아파 낳지는 않았지만 내 마음과 눈물로 키운 아이들이었어. 하지만 아들은 피식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한텐 상관없습니다. 엄마가 아니니까 모실 이유도 없고 아버지 재산을 지킬 이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 조용히 나가주세요. 이번 일 소문나면 곤란하잖아요. 그 말은 차가운 칼날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남은 버팀목이라고 믿었던 아이들에게서 이렇게까지 모질게 버림받을 줄이야. 아들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걱정 마세요. 보모값은 챙겨드릴 테니까. 그 말과 함께 문이 쾅 닫히며 영선은 홀로 텅 빈 집에 남겨졌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고 가슴 속에서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목숨처럼 지켜온 사랑이 아이들에겐 그저 가짜였구나. 그날 이후 영선은 집에서도 발 디딜 틈을 잃었습니다. 큰아들은 변호사까지 대동해 조속히 집을 비워달라는 통보를 보내왔습니다. 어머니, 정리해드릴 시간이 필요하시겠지만 오래 끌 순 없습니다. 부디 조용히 나가주시죠.
그 차가운 말에 영선은 울부짖었습니다. 너희들 정말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니? 난 평생 너희를 위해 살았는데. 그러나 그 울음은 벽에 부딪혀 메아리만 맴돌 뿐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가진 돈 한 푼 없이 집에서 밀려나듯 나와야 했습니다. 남편이 생전에 남겨둔 재산도 모두 아들이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가져갔기 때문이었습니다. 빈손으로 거리 한복판에 서 있던 영선.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힘없이 휘청거렸습니다. 다행히도 예전에 알게 된 부동산 김 사장이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어쩌다 이런 지경이 되셨습니까? 영선은 흐느끼며 상황을 설명했고 김 사장은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다가 작은 고시원방 하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세요. 제가 아는 지인 덕분에 방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영선은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를 친엄마라 부르던 아이들에게 버림받았는데 그녀의 일상은 무너졌습니다. 작은 방에 홀로 앉아 있으면 자꾸만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당신 없으니 세상이 너무 낯설고 잔인해요. 차라리 당신 곁으로 가는 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밥을 먹을 힘도 잠을 청할 의지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녀의 삶은 점점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익숙한 얼굴, 부동산 김 사장과 또 다른 한 남자. 그는 정장을 차려입은 변호사였습니다. 김 사장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사모님, 사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장님, 아니 고인 되신 정혜민님께서 생전에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영선에게 두툼한 편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봉투를 열자 남편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보, 혹시 이 편지를 읽는다면 내가 이미 곁에 없다는 뜻이겠지. 영선의 눈에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여보! 그 편지 속에는 남편이 숨겨왔던 진실과 충격적인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는 순간 영선의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남편 혜민의 글씨는 힘이 빠진 듯 삐뚤빼뚤했지만 그 안엔 절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난 거겠지. 내가 걱정하는 건 단 하나. 당신이 홀로 남아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하는 거야. 난 늘 아이들이 당신의 은혜를 잊지 않길 바랐지만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고 말았어. 편지는 이어졌습니다. 큰아들이 내 병실 앞에서 이렇게 말하더군. 아버지만 빨리 돌아가시면 회사는 내 차지고 늙은 엄마도 처리할 수 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심장은 얼어붙었어. 그래서 결심했지. 당신 혼자 남겨두면 아이들이 당신을 짓밟을지도 모른다고. 영선의 온몸이 떨렸습니다. 여보,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군요? 그 애들의 마음을. 남편은 마지막 힘을 짜내듯 편지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병원을 멀리하고 당신 곁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낸 거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오직 당신을 지키는 것뿐이었으니까. 여보, 부디 기억해줘. 피가 이어지지 않아도 당신은 누구보다 훌륭한 어머니였다는 걸. 하지만 이제부터는 더 이상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쓰지 마. 그들은 자식이 아니라 단지 욕심에 눈먼 낯선 사람일 뿐이야. 영선은 펑펑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했던 아이들이 자신을 짓밟을 거란 걸 남편은 이미 알고 있었다니. 그리고 그런 현실 속에서도 남편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건 오직 자신이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변호사가 조용히 서류 뭉치를 내밀었습니다. 사모님, 이건 사장님께서 남기신 또 다른 조치입니다. 그 안에는 회사 지분과 관련된 충격적인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영선은 눈물을 닦으며 서류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믿을 수 없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다 무슨 말이죠? 변호사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모님, 이제부터 당신이 회사의 최고 주주가 되십니다. 최고 주주, 제가요? 영선은 믿기지 않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임원들의 지분을 하나씩 매입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본인 소유 지분까지 합쳐 모두 김 사장에게 위임했죠. 혹시라도 자식들이 욕심을 부려 회사를 망치지 않도록 대비한 겁니다. 옆에 있던 김 사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사모님, 그 모든 지분을 관리하라는 부탁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사장님 뜻대로 전부 사모님께 위임 절차를 마쳤습니다. 영선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여보, 이게 다 나를 지키기 위한 준비였구나. 남편이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을 걱정했다는 사실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모님, 현재 명목상 대표는 큰아드님이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경영권을 쥔 최고 주주는 사모님입니다.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정리된 상태입니다. 원하신다면 즉시 대표직을 해임할 수도 있습니다. 순간 영선의 가슴속에 복잡한 감정이 뒤섞였습니다. 버림받고 짓밟힌 상처, 남편의 숨겨온 배려, 그리고 새롭게 쥐게 된 권한. 정말 내가 이 회사를 손에 쥘 수 있다고요? 네, 그것이 바로 사장님의 뜻입니다. 영선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동안 무력하게 울기만 했던 자신과는 달리 마음속 어딘가에서 새로운 힘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남편이 남긴 뜻이라면 나도 더는 주저하지 않겠습니다. 그녀는 단호한 눈빛으로 말했다. 내 아이들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들, 이제는 내가 바로잡겠습니다. 회사를 욕심으로 더럽히게 두지 않을 겁니다. 김 사장은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와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영선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지켜봐 주세요. 당신이 사랑한 이 회사 내가 끝까지 지켜낼게요. 그리고 며칠 뒤 그녀는 드디어 회사를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곳에서 이제껏 믿어온 아들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영선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수많은 직원들이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 속엔 놀라움과 의문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모님이 왜 여기에? 웅성거림이 뒤따랐습니다. 대표실 문을 열자 큰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넓은 책상에 발을 올려놓고 보고서를 훑어보던 그는 영선을 보자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여긴 무슨 일로 오셨어요? 모실 이유 없다 했을 텐데요. 영선은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대표라면 주주와의 면담을 거부할 수 없겠지. 아들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주주? 엄마가 주주라도 된다는 겁니까? 아하, 참 웃기시네요. 그 순간 변호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대표님, 여기 서류를 확인하시죠. 현 시점에서 최대 지분을 보유한 주주는 사모님이십니다. 따라서 대표직 해임 권한 또한 사모님께 있습니다. 큰아들의 얼굴빛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이게 무슨 장난입니까? 그는 서류를 낚아채듯 확인했지만 분명한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영선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더는 내 마음대로 회사 농단하는 일은 없을 거야. 나는 남편이 남긴 뜻을 지키러 왔다. 아들은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두고 이런 짓을 하셨단 말입니까? 내가 핏줄인데. 영선의 눈엔 눈물이 맺혔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핏줄이면 뭐하니? 부모를 무시하고 보모라며 나를 짓밟은 게 너희였잖아. 넌 이미 아들의 자격을 버렸다.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큰아들은 말문이 막혀 얼굴을 붉혔고 변호사는 침묵 속에서 그녀의 뒤를 지켰습니다. 영선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내게 기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최소한 네 아버지의 회사를 욕심으로 무너뜨리게 두진 않겠다. 그녀의 말은 마치 망치처럼 아들의 가슴을 후려쳤습니다. 그리고 이로써 진짜 싸움의 서막이 열렸습니다. 회의실에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임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습니다. 도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대표가 해임될 수도 있다는데 자리 중앙에 선 영선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혜민 사장의 배우자이자 현재 이 회사의 최대 주주입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 회사가 자식들의 욕심으로 무너지지 않도록 대비해 두었습니다. 오늘 그 뜻을 바로잡으려 합니다. 큰아들은 분노에 차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저 여자는 제 친어머니도 아닙니다. 어떻게 회사 운명을 좌지우지할 자격이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변호사가 즉시 서류를 공개했습니다. 이건 법적으로 완전한 절차를 거친 위임 계약입니다. 대표님께서 아무리 부정하셔도 주주총회의 권한은 사모님께 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커졌습니다. 정 사장님이 정말 이런 준비를 해 두셨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따를 수밖에 없겠군. 큰아들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아버지가 왜 나를 배제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불공정합니다. 영선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불공정? 불공정한 건 내 마음이다. 아버지의 병실 앞에서 네가 무슨 말을 했는지 나도 다 알고 있다. 그 말에 큰아들은 움찔했습니다. 뭘 말하는 건데요? 아버지만 빨리 죽어야 회사가 내 것이 된다고 했던 네 말. 네 아버지는 그걸 들으셨다. 그래서 널 믿을 수 없었던 거야. 순간 회의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임원들의 시선이 큰아들에게 쏠렸습니다. 그의 변명은 더 이상 힘을 잃었습니다. 영선은 마무리하듯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오늘부로 대표직을 해임합니다. 대신 회사를 올바르게 이끌 경영인을 새로 세울 것입니다. 그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임원들은 차례로 고개를 끄덕였고 결국 투표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큰아들은 얼굴이 창백해진 채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내 아버지가 날 버린 거야? 영선은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아버지가 널 버린 게 아니다. 네가 스스로 아버지를 저버린 거다.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그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대표직에서 물러난 큰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임원들은 조용히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고 영선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나요? 당신이 바라던 대로 회사를 지킨 게 맞나요? 하지만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둘째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는 억울한 얼굴로 문을 박차고 들어와 소리쳤습니다. 엄마, 어떻게 형을 그렇게 몰아낼 수 있어요? 형이 잘못한 게 있다 해도 그래도 아버지 아들이잖아요. 영선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이면 뭐하니? 아버지를 욕망의 대상으로만 보고 병실 앞에서 죽기를 바란 자식인데 그런 아들에게 회사를 맡길 수는 없었어. 둘째는 이를 악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국 엄마 욕심 아닌가요? 친엄마도 아닌 주제에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겠다고? 그건 잘못됐어요. 그 말에 영선의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졌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의 친엄마가 아니야. 하지만 너희를 키운 건 나야. 네가 울면 밤새 안아주고 네가 아프면 약을 지어 먹이며 간호한 게 누구였는데? 둘째는 한순간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끝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건 인정해요. 하지만 피는 못 속입니다. 우리 삶은 우리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뒤 둘째도 등을 돌리고 떠났습니다. 영선은 홀로 남은 거실에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지켜온 사랑은 결국 그들에게 닿지 못했구나. 그러나 그날 밤 부동산 김 사장이 찾아와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사모님, 너무 낙담하지 마십시오. 아이들은 당장은 원망을 쏟아내겠지만 언젠가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가족이 무엇이었는지를요. 영선은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지금은 미움받아도 괜찮아요. 언젠가 아이들이 진실을 알게 될 거라면 그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남편이 남긴 뜻을 끝까지 지켜내리라. 그리고 다음 날 그녀는 새로운 경영인을 불러들였습니다. 회사를 새롭게 일으킬 또 하나의 시험대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인은 김 사장이 추천한 인물이었습니다. 젊지만 성실하고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터운 인재였죠. 영선은 이사회 자리에서 그를 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회사를 맡아 이끌 사람입니다. 더는 욕심이 아닌 올바른 가치로 회사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임원들은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리며 큰아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아니, 사모님! 감히 우리를 몰아내고 이런 사람을 앉히다니요. 그의 뒤에는 둘째 아들도 따라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피가 흐르는 우리가 당연히 회사를 이을 자격이 있는데 왜 우리를 배제하는 겁니까? 영선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자격은 혈통이 아니라 마음에서 비롯된다. 너희가 보여준 건 욕심뿐이었어. 그런 마음으로는 회사를 지킬 수 없어. 큰아들은 책상을 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가 뭔데 그런 말을 해. 엄마는 우리 핏줄도 아니잖아. 그 말에 회의실 공기가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직원들과 임원들의 시선이 두 아들에게 향했습니다. 저런 말까지 할 줄이야. 사람들의 표정에는 실망이 가득했습니다. 영선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 나는 너희들의 친엄마가 아니다. 하지만 너희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내게 회사를 맡겼다. 그건 단순히 아내라서가 아니라 너희보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둘째 아들은 한순간 눈을 피했지만 큰아들은 이를 악물며 대꾸했습니다. 우린 절대 인정 못합니다. 이건 불공정한 권력 찬탈이에요. 그러자 변호사가 차분히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전 대표님, 모든 절차는 법적으로 완벽합니다. 불공정은커녕 사장님 본인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겁니다. 큰아들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져 갔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둘째도 뒤따라 나갔지만 마지막 순간 그의 눈빛에는 흔들림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고요가 흘렀습니다. 영선은 깊은 숨을 내쉬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오늘도 당신의 뜻을 지켰어요. 나 아직 버티고 있어요. 아들들이 떠난 뒤 회사는 서서히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새로운 경영인은 성실히 회사를 운영했고 직원들도 점점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제는 회사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 같군. 임원들 사이에서도 긍정적인 평가가 흘러나왔습니다. 영선은 매일 사무실을 돌며 직원들과 눈을 맞추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남편이 생전에 여러분을 가족처럼 생각했어요. 저 역시 같은 마음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말은 직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오면 마음은 다시 허전했습니다. 텅 빈 식탁, 남편의 웃음소리 대신 들려오는 고요. 그곳에서 영선은 여전히 홀로 밥을 먹으며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여보, 내가 회사를 지켜낸 게 맞는 걸까요? 아이들은 날 미워하고 나는 매일 외롭습니다. 그때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둘째 아들이 회사 자금 일부를 빼돌리려다 발각된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이를 막아섰고 결국 문제는 크게 번지지 않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임원들은 분노했습니다. 정 사장님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이런 짓을 저지르다니 회사의 명예를 더럽히는군. 영선은 그 소식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이들이 아직도 욕심을 버리지 못했구나. 며칠 후 둘째 아들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쳐 보였고 눈가에는 어딘가 후회의 기운이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 아니, 사모님, 미안합니다. 영선은 조용히 묻습니다. 무슨 말이니? 저도 몰랐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욕심에 눈이 멀어 있었는지, 아버지가 왜 회사를 엄마께 맡겼는지 이제 조금 알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은 진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선은 쉽게 마음을 열 수 없었습니다. 네가 무슨 마음이든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고 상처는 깊게 남았다. 네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주렴. 둘째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네, 기회를 주신다면 달라지고 싶습니다. 그 순간 영선의 마음 어딘가에 아주 작은 불씨가 피어올랐습니다. 혹시 이 아이만큼은 다시 제 길을 찾을 수 있을까? 그날 이후 둘째 아들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회사에 다시 발을 들이지는 못했지만 그는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려 노력했습니다. 가끔 찾아와 묻곤 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조금은 괜찮아 보이나요? 영선은 무심한 듯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흐뭇한 미소를 감추지 못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 중요한 건 그 다음이지. 반면 큰아들은 여전히 분노와 집착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주변에선 그가 술과 도박에 빠져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가로챌 줄 알았는데 오히려 스스로 무너지고 있군. 사람들의 입방아는 가차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술에 취한 채 영선의 집 앞에 찾아왔습니다. 비틀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아니 보모, 다 당신 때문이야. 아버지가 절 버리고 당신에게 모든 걸 넘긴 게 다 당신 잘못이라고. 그의 눈은 충혈돼 있었고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영선은 떨리는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네가 원망할 대상은 나도 네 아버지도 아니다. 네 욕심이 널 망친 거야. 큰아들은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난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을 뿐인데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 그 울음은 마치 어린 시절 버려진 아이의 절규처럼 들렸습니다. 영선의 가슴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들아, 네가 무엇을 하든 내 마음속에서 널 지워버릴 순 없다. 하지만 내 삶은 이제 네 선택이야. 다시 일어설지 여기서 무너질지는 내 손에 달려있다. 큰아들은 대답하지 못한 채 흐느끼며 떠나갔습니다. 그 뒷모습은 한없이 작아 보였습니다. 그날 밤 영선은 남편의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난 아직도 아이들을 완전히 버리지 못하겠어요. 피 한 방울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내 자식이라 부른 세월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그녀의 눈가에는 또렷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엔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회사는 새로운 경영체제 아래 점차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직원들은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고 성과 또한 안정적으로 올라왔습니다. 이제야 회사가 제대로 숨을 쉬는 것 같군. 임원들의 얼굴이 우리 얼굴에도 웃음이 번졌습니다. 영선은 이따금 이사회에 참석해 흐름을 지켜보았지만 전면에 나서진 않았습니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야. 이제 남은 건 올바른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뿐. 한편 둘째 아들은 점점 더 달라져 갔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정직하게 돈을 벌었고 종종 찾아와서 엄마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엄마, 예전엔 몰랐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진심으로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 말에 영선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네가 올바른 길을 가는 것, 그게 아버지가 원하던 모습이야. 하지만 큰아들은 끝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도박빚이 불어나 결국 집까지 잃고 여기저기 떠돌며 삶을 탕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선의 가슴은 또 한 번 저려왔습니다. 아들아, 네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줄이야. 그래도 언젠간 스스로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어느 날 부동산 김 사장이 찾아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후계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결국 언젠가는 정리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영선은 창밖으로 석양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지요. 남편과 함께한 이 집, 그리고 회사. 내가 세상에 남길 마지막 흔적을 어디로 보낼지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오히려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 결정이 어떤 파장을 불러올지는 아직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며칠 뒤 영선은 변호사와 함께 공식적인 절차를 밟았습니다. 제 재산과 회사 지분은 앞으로 전부 부루, 이웃과 장학 사업에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이들에게는 최소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파트 한 채씩 남겨주세요. 변호사는 놀란 듯 물었습니다. 사모님, 자식들이라면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영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깨달았어요. 사랑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걸. 하지만 욕심에 눈먼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줄 순 없어요.
남편도 같은 뜻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결심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둘째 아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희에게 남겨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제가 더 드려야 하는데 영선은 그의 손을 꼭 잡아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너는 이미 내게 가장 큰 선물을 줬어. 바로 내 진심 말이야. 반면 큰아들은 소식을 듣자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우리에게 돌아와야 할 걸 남에게 넘긴다고? 그는 변호사 사무실까지 찾아와 소동을 벌였지만 법적으로 이미 완벽하게 마무리된 상태였습니다. 결국 그는 비틀거리며 나가며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우리를 버렸어. 기억해. 나 평생 원망할 거야.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영선은 눈을 감았습니다. 아들아, 네 원망도 다 이해한다. 하지만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내가 널 버린 게 아니라 네가 스스로 사랑을 밀어낸 거라는 걸. 그날 밤 영선은 남편의 영정 앞에서 긴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보, 이제 곧 당신 곁으로 가는 날도 머지않을 거예요. 하지만 떠나기 전 당신이 남긴 뜻을 다 지켜냈습니다. 이제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요. 창밖으로 보름달이 떠올라 방 안을 은은히 비췄습니다. 그 빛 속에서 그녀의 얼굴은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 후 영선은 조용히 남편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창가에 앉아 있으면 바람결에 들려오는 새소리가 남편의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보, 수고 많았어. 이제 편히 쉬어. 그녀는 이제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편지와 그가 마지막까지 자신을 지켜내려 했던 그 마음이 가슴에 깊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가끔 찾아와 곁을 지켰습니다. 작은 선물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녀의 하루를 채워주었습니다. 반면 큰아들은 여전히 방황 속에서 살고 있었지만 영선은 끝내 원망 대신 기도를 택했습니다. 언젠가 네가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 나의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는 걸. 시간이 흘러 그녀는 마침내 모든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회사의 지분은 불우한 이웃을 돕는 재단으로, 집과 남은 재산은 필요한 이들을 위해 쓰이도록 남겼습니다. 아들들에게는 아파트 한 채씩만 남겼습니다. 사랑이란 건 물려주는 돈이 아니라 올바르게 살아가는 길을 가르치는 것이니까. 라디오 앞에 앉은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고통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배신 속에서도 끝내 사랑을 택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짜 가족의 모습이 아닐까요? 잠시 숨을 고른 그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을 당연히 자기 여기지 말고 매 순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듯 사연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훈. 진짜 가족은 피가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욕심은 결국 자신을 무너뜨리지만 사랑은 끝내 사람을 살린다. 버림받아도 다시 일어설 힘은 스스로의 마음에서 나온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공감하셨다면 공유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